안녕하세요. 기본서 책 나왔습니다. 물비스 학원이나 아니면 인터넷 서점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십니다. 2차 특허법 기본서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책은 총 400페이지 가량 됩니다. 최신 전화합의체 판례와 개정법 모두 반영했습니다. 개정법은 3월 기초지에서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우선심사 사유 추가, 코로나 관련된 우선심사 사유 추가까지도 전부 반영된 책입니다. 128조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번 시간에 대학 교수님의 발명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직무 발명하고 대학 교수님 발명은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우려사항에 집어넣은 것 뿐이니까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교재 84페이지 1번 발명의 성립성부터 나가겠습니다. (1번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자연법칙, 얘는 2차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연법칙 1번, 자연법칙 이해 법칙, 그 다음에 인위적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 또는 자연법칙 위배되는 것. 가끔 판례가 자연법칙 위배되는 게 등장하는데 2차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사기 발명 아니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 에너지 생성, 진짜 실현 가능한 거야? 이런 쪽이 2조 1호 위반으로 29조란 본문으로 거절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용이죠. 프로그램 발명 오늘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얘는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제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답안지 쓰는 거 예시 있으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 발명이고요. 이 자연법칙 관련해서 자연법칙 이용, 거기가 프로그램 발명 쟁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발명을 우리가 심사규칙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용어를 정립시켰어요. 컴퓨터 관련 발명. 그 다음에 쟁점들 그냥 개괄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적 사상이라는 게 효과의 반복 재현이 가능한 것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효과의 반복 재현이 되지 않은 것을 미완성 발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창작문은 그 반대되는 점이 발견인데, 발견 관련해서 제가 1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DNA 자체.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해갖고 몸속에 있는 DNA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내는 그 유전자 지도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죠, 미국에서. 그 프로젝트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으니까 프로젝트 결과물을 다 특허 출원했습니다. 요런 DNA는 유방암을 발현한다, 이렇게 다 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시술 받아서 유명해졌던 건데, 유방암 발현 DNA를 누가 출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만 그 DNA가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을 독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진단비가.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같이 유명인들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졸리 같은 경우 DNA가 있다 그래서 유방을 절제를 했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야, 이거 돈 없는 사람도 만약에 그런 DNA 있으면 우리도 미리 알고 유방 절제하고 싶다. 그래갖고 특허 무효 심판을 걸었죠. 무효 소송을 미국에서. 그거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법원이 DNA 자체는 신의 창작물이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DNA 자체는 그래서 앞으로는 특허 못 받는다 해갖고 특허청의 심사지침, 미국의 특허청이죠. 그걸 싹 바꿔버린,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그 쟁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나 2차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창작에 반대는 발견. 이게 DNA 자체가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쟁점이. 고도는 실용신앙과의 구분 쟁점이고요. 1차에나 나오지 2차에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2차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메인 쟁점은 예, 컴퓨터 관련.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은 예, 미완성입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 쟁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립성인데 컴퓨터 관련 발명은 여기 지금 기본서에도 정리해놨고 제가 사례자 핸드북에 써놨는데 두 카테고리 테마에서 시작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혹시 이거 프로그램 법칙 자체 아니야? 이거. 우리 발명은 법칙은 안 돼요. 법칙이 왜 안 되냐면 이걸 내가 공용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비 오면 밖에 나가지 마라는 법칙을 만들면 그 법칙이 성립되는 모든 분야가 다 독점권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면 2다라는 특허를 받으면 1 더하기 1은 2라는 논리를 작용한 것은 모두 다 특허가 적용되는 거예요. 뭐 적절한 예시가 없나요? 그렇게 해갖고 특허권의 독점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특허권의 독점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표현을 써요. 뭐 이것도 치면 아예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막 그거하고 비슷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하시나요? 주식에서 요즘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가려고 하는데 아예 한국 주식 너무 올라가고 오르지도 않아. 그래서 하기가 싫다 이거야.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법칙 자체는 특허를 주지 않아요. 법칙을 어떤 한정해서 대상 영역을 특정 지은 것만 특허를 줍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만 그거 독점하라고. 법칙의 이용물만 특허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플로우 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플로우 차트입니다. 뭐 이거 하면은 뭐 OX, 이거 하면 OX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거 법칙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주면 안 된다의 부정설 입장에서는 그거 법칙이다. 그래서 그거 특허 주면은 특허권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산업 발전 오히려 저해된다. 그 다음에 아니다 특허 줘야 된다는 것은 그거 법칙의 이용물이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공용성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역에 그건 뭐야? 맨날 스크린 커터로 해갖고 스크린 커터가 입에 입었는데 그 자동 문 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지하철이 왔을 때 문이 열리고 지하철이 가면 문이 닫힌다는 그 문에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특정 영역에 적합화된 요소가 있다. 그래서 공용성 있는 건 아니고 딱 어떤 영역으로 한정될 수 있다. 이건 법칙의 이용물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이거 당연히 이제 여기서 법칙의 이용물로 보죠. 이걸 이제 혹시 공용성이 있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아니다 이거 특정 가능하다. 한정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요. 특정 산업군에만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 다음 논리가 여기로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인위법칙 이용물이야? 자연법칙 이용물이야?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돼요. 프로그램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주면 안 된다는 부정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인위적 약속 체계니까 그건 인위법칙 이용물이지. 이용물이라 할지라도 인위법칙 이용물이지 이렇게 보는 거고 프로그램 발명에 대해서 특허 줘야 된다는 입장엔 결과론적으로 가요. 결과부터 자꾸 논리를 말 맞추게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이 산업 발전에 굉장히 지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나 이게 다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특허를 줘야 사람들이 더 연구하고 산업이 더 발전될 것 같다고 이거 특허 줘야겠다 일단 결론 잡아요. 어떻게 주지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프로그램을 그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에 결합시켜서 하드웨어가 있을 때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하드웨어가 자연법칙이잖아. 자연법칙이라는 게 신께 주신 광물 갖다가 뭐 만들었다 하면 자연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가 자연법칙이잖아. 그러면 법주머니에 있는 자연법칙 이용은 발명 전체로서 해석하자. 그러니까 발명의 각 구성 모든 구성이 자연법칙 이용인지를 볼 필요가 없고 일부 구성은 자연법칙 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법칙 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특허를 주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법칙 이용이라는 건 뭐냐? 이거 말져내는 거야. 하드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 자연법칙 이용한 거로 보자.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 여기로 가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실현되고 있으면 이걸 다른 말로 자동화라고 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면 특허 안 주고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뭐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서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특허를 주고요. 이러면 특허 가능.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성 쟁점.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있다 학설을 볼 건데 판례에서는 약간 절충설 입장, 하드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으면 특허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문장을 소정하에 구실,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내가 아까 프로그램을 상위 개념 소프트웨어라고 한다고 했죠.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그게 인위적 체계도에 따라서 효과 발현되는 것. 제가 담당했다는 것은 약국 가면 여러분들 그 약봉투에다가 복약지도상 자동으로 프린팅되는 거 제가 그거 했었다 했었죠. 그게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예요. 약봉투에 프린팅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 그게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됐을 때, 이게 자동화가 됐을 때 사람이 계속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기계에서 다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소정화해 보실 판례의 태도입니다. 검토는 뭐 만만해요.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 그게 특허법 목적이 타당하다. 제가 그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특허법 목적이 아무데나 검토치기 좋다 그랬었죠. 뭐 특허법 목적이 타당하다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성립성 쟁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정법 문제. 이게 특허권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발명이라는 것은 청구 범위를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웬만하면 다 방법 발명으로 씁니다. 심사 기준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범위를 그 프로그램이 내장된 장치, 이건 물건 발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이 장착된 지하철 스크린 도어, 여러 개 스크린 도어로 특허를 받는 거예요. 스크린 도어로. 그 다음에 어쨌건 우리나라는 물건, 방법, 제법밖에 안 되니까 다 물건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 기록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 매체 또는 기록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이게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또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프로그램만 쓸게요. 이거 둘 다 기록 매체입니다. 기록 매체가 옛날에 MS 워드 같은 거 CD롬으로 팔았었죠. 그 CD롬 얘기하는 거예요. CD롬. 이거 다 물건 발명입니다. 그 다음이 방법 발명. 그 프로그램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쭉 쓰는 거예요. 무슨 단계를 거치는 약봉투에 복약 지도사항이 프린팅되는 방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 방법 발명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제가 특허권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구 범위 넓게 쓰고
그 다음에 2조 사무상 넓으면 좋다 그랬어요. 2조 사무상 넓다는 게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 구분된다고 했었죠. 2조 사무의 실시행인데 특허권은 이렇게 두 개로 결정됩니다. 청구 범위와 실시행위로. 근데 실무에서 이제 방법 발명을 말했었는데 방법 발명이 기존의 실시행위가 사용밖에 없었어요.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MS 워드건 한컴이건 그 불법 다운로드자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야 나한테 1,000원만 줘. 그거 원래 살려면 10만 원인데 나한테 1,000원만 주면 내가 그거 깔아줄게. 이 악의의 양도자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인터넷 전송행위를 통해서 돈 받고 전송을 해주는데 전송이 2조 사무에 없었던 거야. 온라인 전송행위가. 그러다 보니까 특허권자가 10만 원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불법 다운로드자가 1,000원 받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특허권자가 돈을 못 벌고 불법 다운로드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허권 목적상 불법 다운로드자의 매출을 억제시키고 그 매출을 특허권자로 올리는 게 특허법 목적이잖아요. 근데 전송행위가 2조 3호에 없다 보니까 전송행위가 침해가 아닌 거야. 하여튼 특허권 침해라는 건 청구 범위와 실시가 있어야 되는데 청구 범위에 똑같은 거를 전송하는 것은 비침해가 된 거지. 이러면 어떻게 특허권 보호가 되냐 해갖고 스텝 1 전송행위를 아예 2조 3호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 불법 다운로드 다 막아버리자. 그래야 특허권자가 돈 벌 것 같다.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특허청에서는 이걸 추진했지만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왜 저지가 있었냐면 토렌토 같은 게 국민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러니까 돈 버네 말고 돈 쓰네 있잖아요. 국민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면 다운받은 자가 자동 전송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전송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국민이 이거 전송일을 2조 3호에 집어넣으면 국민들이 다 뭐 MS 아니면 한컴 대형 회사한테 특허권 침해 소송 걸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대형 회사한테 침해 소송 걸리면 나라 혼란스러워진다 이거야. 그래서 분명히 국민들도 MS나 한컴한테 적법하게 10만 원 주지 않고 어디 이상한 애한테 1,000원 주고 산 게 잘못된 건 맞지만 지금 당장 그거를 소송 걸게 허용을 해주면은 국가 혼란이 초래되니까 일단은 캠페인 먼저 하자. 국민들한테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건 정당한 돈입니다. 큰일 납니다. 캠페인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자. 이게 시행 안 하자가 아니야. 이것도 보호를 해주는 건 맞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캠페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자 해서 늦춰졌어요. 이게 무산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급진적 보호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허권자 보호하는 건 맞는데 갑자기 보호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청약하는 행위를 실시행위 집어넣습니다. 다만 악의의 청약 이거 저거 다운로드 받아가면 걔가 특허 발명 실시하겠지 알면서도 돈 받고 파는 그 나쁜 불법 다운로더즈 악의의 청약자만 특허권 침해로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악의의 청약자의 반대가 선의의 청약자죠. 그게 그 국민들, 그 나도 모르고 그 토렌토에서 자동 전송자가 된 애들, 국민들을 일단 막아두자 이거예요. 이게 나쁜 이거죠. 걔네들만 잡자 이거예요.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법 검토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특허권자 보호에도 합리적이고 이제 악의 청약자는 좀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1,000원 버는 애들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10만 원짜리 특허권자들이 돈 벌겠지. 잘했다 하면서 플러스 너무 급진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되는데 이거는 급진적으로 보호를 안 했기 때문에 혼란에 있어서도 방지할 수 있어서 참 조화롭다. 이게 검토야. 그리고 보론 하나 더 쓰자면 다만 이렇게 시행하면서 국민 캠페인이 충분히 됐으면은 나중엔 이쪽으로 이제 개정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이다. 그게 성립성을 통해서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로서 보호하자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특허권자가 돈 벌어야 다 특허권자가 되고 싶어 할 거고, 그래야 발명자들이 발명할 거 아니냐. 이게 특허권 쟁점이었습니다. 개정법 쟁점이었습니다. 요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이제 제 기본서하고 사례자인도 외우시기가 너무 편할 거고, 이걸 이상하게 또 이상한 학원들에서 이상하게 외우시고 답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냥 무조건 외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고 특허 보기 굉장히 재미가 없어집니다. 논리는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이제 변질되다 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84페이지 2번 이용 1번 청구한 전체로서 판단. 이거 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해 주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한 전체로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2번 BM 발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BM 발명만이 아니라 컴퓨터 관련 발명은 다 적용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두 번째 줄이죠.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면 전체로서는 이거 자연법칙 이용한 걸로 봐서 특허 주자. 하드웨어가 자연법칙 이용물이거든요. 신께서 주신 광물 갖다가 가공한 걸 자연법칙 이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번 기술적 사상. 거기 가번 기능과의 대비. 기능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건 무슨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저마다 다른 것은 기능이고,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나번 반복 재현성.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복 재현성이라는 게 효과가 계속 누구나 실시하던 비슷하게 나오는 걸 얘기하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 미완성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2번 창작. 창작은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시험 쟁점이 없다 그랬어요. 미국에서나 그 DNA 자체가 이슈였는데 단순 발견은 창작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 4번 고도. 고도는 실용신앙과 구분이어서 이건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1차 시험에 나온 거지. 위반 시 취급. 2조 1호 위반은 29조란 본문으로 때려요. 그래서 거절시킵니다. 그 다음에 4번 발명의 완성. 이 이제 기술적 사상에서 미완성 발명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얘는 시험 문제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어요. 1번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개념. 얘 뭐 개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1차 판례 강의 때 너무 많이 했었는데, 미완성 발명하고 비슷한 게 40일 사망이로입니다. 얘 효과 반복 지연 안 되는 걸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고, 사실 사망이로도 효과 반복 지연되지 않는 걸 사실 사망이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어가 너무 똑같으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단어만 바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쉽게 생산과 쉽게 사용을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효과를 누리려면 그런 발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발명 중에서 물건 발명은 생산을 해야 그런 발명이 있잖아. 생산도 못하면 효과를 누릴 대상도 못 찾으니까 효과 반복 지연 안 된다고 보고, 일단 물건 발명이건 반복 발명이건 메인 컨셉은 사용이에요. 사용이라는 게 그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쉽게 사용을 못한다는 게 효과를 못 누린다는 소리야. 이 쉽게 사용을 다른 말로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 못하겠다. 그럼 어떤 효과를 이걸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쓰죠. 이 쉽게 생산은 다른 말로 쉽게 재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판례에서는 발명을 쉽게 재현하고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이 설명을 기재해라가 이거 효과 반복 재현 가능하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근데 얘 둘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발명자가 효과 반복 재현 못하는 말하는 거고, 이건 통상의 기술자, 제3자죠. 효과 반복 재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왜 엇비슷해졌냐면, 발명자가 효과 반복 재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발명자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특히나 우리라는 게 누구냐면 심사관. 이게 좀 있을 때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심사관이 심사하면서 발명자가 이거 재현할 수 있냐 없냐 판단해야 될 건데, 심사관님은 발명자의 머릿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깔고 가냐면, 발명자의 머릿속에는 명세서와 추론식 기상식만 있겠다라고 가정하고 심사를 해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 여부는 발명자의 머릿속을 보고 미완성인지 아닌지 보는 게 아니라 명세서 기재와 추론식 기술 상식만 참고합니다.
43항에도 똑같은 거야. 제3자는 명세서 기재와 출원 시 기술 상식만 고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판단 방법이 비슷해서 얘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실무에서는 얘하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얘로 때려라 그런 것도 있어요. 아리까리 하니까. 다만 이건 아주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던 건데 이건 우리 판례 강의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판사님이 거주류를 구분해라 이런 거 했어요. 거주류를 구분해라. 그 3종 세트가 미안성과 사실주의 3항의로 구분해라. 신규성과 진보성 구분해라. 사실주 3항의로와 사실주 4항의로 구분해라. 그러면서 왜 구분해야 돼 하면서 나온 게 미안성 발명이면 보종을 통해서 하자치유가 안 되고 왜냐하면 보종하는 걸 신규사항 추가로 봐요. 그리고 얘는 29주의랑 각호주의는 가능하나 선언지, 확선지를 안 줘버려요. 이거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하라 이거야. 그럼 얘는 오해하지 말라고 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얘는 보종으로서 하자치유가 되냐? 당연히 얘도 안 돼요. 보종하는 게 안 되는데 그냥 얘는 100% 안 되고 얘는 뭐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지. 얘라면 그럼 뭐 보종으로 다 하자치유 돼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43항의로 위반 나오면 의견서를 씁니다. 의견서 쓸 때 뭐 실험 데이터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거 좀 봐주세요 하던가 하여튼 의견서를 쓰지 보종으로서 우리가 하자치유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깊게 하지 말고 오해만 하지 말라 이거야. 이게 보종은 무조건 안 되는데 그럼 이건 보종이 되나? 이것도 사실 잘 안 돼. 근데 그렇게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 뭐 선언지, 확선지 뭐 안 준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뭐 그거지. 이거 잘못 특허 등록되면 무유서열 항변 당합니다. 근데 이건 무유서열 항변은 얘네들도 똑같아. 미안성 발명이 심사 미스로 특허 등록되면은 무유서열 항변 걸려서 권리범위 심판에서 권리범위 부정, 침해수준에서 이거 권리 남용이 돼. 얘도 똑같아.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다른 또 2차 강사가 하여튼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제가 자꾸 강의 시간에 이거 언급하게 되는데 판사님 분명히 미안성 발명하고 사실주 3항의로 구분하라고 했는데 어떤 강사가 최근에는 얘하고 구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 엉터리인 거예요. 그 엉터리인 게 뭐냐면 미안성 발명이면 당연히 사실주 3항의로 해당합니다. 아니 발명자도 효과 반복 지원 못하면 통사익조도 못할 거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학용도 발명 같은 거 판례를 보면 또는 미생물 기타 학조 출원전이 양리 기준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실험 데이터 제출하지 않으면 미안성인과 동시에 사실주 3항의로라고 했어요. 미안성이면 무조건 사실주 3항의로거든. 그 다음 미생물도 출원전에 용의 입수 불가하는데 기탁하지 않으면 이거 미안성으로 봐요. 그리고 심사 실무에서는 사실주 3항의로 위반으로 봅니다. 미안성이 당연히 이거거든. 이게 얘하고 거절이 구분 안 한다가 아니라 얘에 해당되면 무조건 얘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 논리예요. 그래서 미안성이니까 동시에 사실주 3항의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구분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역은 성립이 되지 않거든. 사실주 3항의로 위반이라고 무조건 미안성인 건 아니에요. 통상규칙만 못하는 것뿐이지 발명자는 제대로 써놓을 수도 있거든. 이것 때문에 구분하라는 거지. 의학용도에서 미안성인과 동시에 사실주 3항의로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구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됐어요. 요거 미안성과 사실주 3항의로 구분해라 하면서 대비표로 하는 거 이거 아주 옛날에 이제 교수님 특강 문제나 이런 데 나와갖고 한번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거 교수님 특강 문제 많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29년 각호주의는 되는데 선언지, 확선지 안 된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85페이지) 4번 발명의 완성. 1번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개념. 1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되고 완성된 발명이라는 것은
통반목기 구겠고 통사의 숫자가 반복 실시해서 목적하는 기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 어쨌건 이게 핵심 포인트는 효과 반복 재현 가능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2번 미완성 발명은 동그라미 1, 2, 3, 4가 있는데 이거 미완성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단순히 외우고 그냥 쓰세요. 이거 분량 늘리기입니다. 발명의 복수 구성 요건을 필요한 경우 어떤 구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 이게 효과를 위해서는 복수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 빠졌으면 효과 안 나올 거 아니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으나 수단을 찾지 못한 경우 이거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효과를 누려. 해결 과제 수단이 제시돼서 수단을 실행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 이거 정확한 수단 몰랐다는 소리예요. 기술적 사상이 실현 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 그 실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이건 좀 아리까리한 건데 1, 2, 3, 4 이거 답안지 분량 채우기입니다. 혹시라도 미완성 관련해서 5점 넘게 한 7점 정도 나오면은 그냥 갖다 쓰라는 거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외우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완성 발명은 분량 채우기 그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오면 쓰라는 겁니다. 2번 발명 완성 여부 판단 다 있습니다. 판단 방법 명세서와 추론식 규상식을 토대로 효과의 반복 재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본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거 시험 문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 했죠.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여기 4번 실시에 한정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탑 10에 실렸거든요. 나중에 제 사례전도 보시면 제가 문제 넣어놨습니다. 1차 판례강에서 설명드렸지만 명세서의 실시에 1, 2, 3, 4 실시에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에 1이 이제 무효심판을 걸었어요. 무효심판 청구인 쪽에서 그거를 재현 실험을 해봤대요. 실시에 1에 써있는 대로 재현 실험을 했더니 효과가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효심판 건 겁니다. 이거 효과 재현 안 된다. 그러면서 미완성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실시에 1은 잘못 썼나 봐, 확실히. 근데 그 실시에 1 빼고 나머지 발명의 설명이나 다른 실시에 따르면은 이거 효과 재현되지 않냐 하면서 특허권자가 다른 효과 재현된 예시를 또 제출한 거야. 이랬을 때 무효심판 청구인 쪽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어찌건 이거 실시에 1 얘는 재현 안 되는 거 봐라. 특허권자는 다른 명세서 기재하고 다른 내가 재현예 봤더니 효과 재현되잖아. 예. 판사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했대 에이 실시에 하나 잘못 썼다고 어떻게 특허를 날려 하면서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 여부는 구체적 실시에 한정돼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일부 기재가 좀 잘못돼 있어도 나머지 기재로 봤을 때 청구에 있는 발명을 충분히 반복 재현 가능할 수 있으면 그건 미완성 발명 아니다 이렇게. 하나 잘못 썼다고 다 죽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요거 탑 10이하고 요거 좀 알아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로 한 5점 정도 나올 거예요. 어디 점수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2번 기재불비와의 구별 이거 아까 했네요. 기재불비와 구별. 미완성은 보정을 통해서 하자 치유가 안 되고 선원지 확선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재불비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법적 근거와 상이한 거절일 뿐 아니라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정에 의해서 하자 치유가 안 되고 선원지 확선지도 안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정에 의해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가 우리 실무에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1%는 이런 의미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실무에서 무조건 의견서 제출해요. 3번 미완성 발명 취급 이거 거절 이유고요. 2번 타춘에 대한 지위 이거 선원지 확선지 아까 안 나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지기술지리가 이게 29점 각호지인데 이건 된다 그랬고요. 미완성 발명 29점 각호지이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교수님 특강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차고 등록된 경우가 여기 무효사유항변 무효사유항변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발명의 정의규정 장단점 이건 옛날에 특허와 노하우의 장단점 뭐 요거 출제될 때 그게 48인가 출제됐었거든요. 그 당시 출제될 때 경향이에요. 발명의 정의규정 두는 게 이거 뒀더니 자연법칙 이용이라고 써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지금 이상해졌잖아. 정의규정 이거 두는 거 맞아? 이거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넘어가세요. 이거 어차피 요즘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지금 특허법의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자기 창고, 자연법칙 이용 기술적 사상이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일 것에서 자연법칙 이용이 지금 문제인데 자연법칙 이용이라는 게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광물이 없다 보니까
광물을 수입해서 우린 손재주 있으니까 제조업을 해서 되팔자 이거를 국가 문구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 내가 다 특허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법칙이라는 게 그 신께서 주신 광물이라 그랬었죠. 그게 어디 나라에서 뭐 석탄 사오거나 기름 사오거나 하는 거예요. 그걸 사와서 이 기름에서 그 에틸렌 추출해갖고 이런 거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합성수지. 이거 만들자 이거야. 이거 잘 만들면 특허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제조업 부흥 당시 때 만든 입법이에요. 그 당시엔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었으니까.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IT 주도하고 있다 이거야. 대한민국이 그 인터넷선이 제일 빠르니까. 그럼 현재 제조업 끝났다 이거야. 그러니 이 정의규정이 역사적 시대적 산물이지 과거 시대적 산물이 현재 시대에 안 맞는다. 이게 발명의 정의규정 장단점 시작된 논의입니다. 알고만 계시고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넘어가십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성립성이었습니다. 메인 쟁점은 요거 컴퓨터 관련 발명 성립성과 특허권. 마이너 쟁점은 요거 미완성. 나머지 간단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88페이지는 혹시라도 실용신안 나오면은 푸시라고 제가 실용신안과 특허 차이점 내는 건데 안 나와요 시험 문제. 1차 때도 했던 겁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 나중에 얘기할 건데 우선 심사 사유로 요번에 코로나 관련 발명 추가됐다 했었죠. 국가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발명은 우선 심사 해주겠다고. 근데 코로나는 뭔가 실용신하고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 무슨 물건과 관련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코로나 관련 발명 61조에 입법이 됐거든요. 근데 실용신화법이 61조를 그대로 준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선 심사 대상 상위에 코로나 얘기는 없는 겁니다. 실용신화법이 61조를 그대로 준용해서 코로나 얘기는 61조에 들어왔어요. 시행령 9조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나중에 하여튼 개정법과 최신 판례는 기초GS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9페이지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몰수가 1차 시험에 나왔어요. 1차 시험에 나오면서 무슨 특허에서의 몰수는 피해자의 청구를 하면 피해자에게 무조건 교부하여야 한다는데 실용시험에서는 피해자가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교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조문은 이렇게 좀 달라 있는데 이게 왜 달라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실용시험에서 그러면 교부 안 하나? 말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서 그냥 제가 이거 표 넣어놓은 거예요. 이 둘 차이 없습니다. 조문이 좀 다르게 생겨 있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왜 개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침해죄. 우리 특허는 이번에 개정법에 따라서 반인사 불법죄로 바꿨습니다. 실용신안 왜 안 바꾸고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실용신안도 바꾸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실용신안 아직 개정을 안 해놨습니다. 친고죄 그대로예요, 옛날처럼. 반의사 불법죄와 친고죄가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는 나중에 이거 형법 할 때 이제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1차 때 공부했던 걸 감각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권리능력.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외국인 권리능력 해서 제외자면서 외국인이면 그 동맹국 사람이거나 동맹국 제내자여야 돼요. 동맹국 국적이거나 동맹국 제내자여야 됩니다. 동맹국 국적과 동맹국 제내자는 파리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를 해줘야 돼. 근데 그런 사람도 아니면 네 우리나라에서 특허받고 특허 개문하려는 거 아니야 해서 특허권 안 줘버려요. 그다음 민법상 권리능력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비법인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어요. 근데 비법인 사단도 특허에서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심사 청구라던가 이런 거. 자신이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되지 않는 절차는 밟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92페이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당권리자초론에서도 했었고 특박권 이전에서도 했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발명자하고 승계인 쟁점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4번 관련 문제 특허권 직원 이거는 1차 문제지 2차 시험에 안 나와요. 특허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분은 재직 중에는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에는 안 됩니다. 다 1차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건데 이미 정당권리자초론과 특박권 이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올해 1차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 공동발명 같은 경우는. 그다음 93페이지 공동추론. 이것도 이미 앞에서 정당권리자초론 이런 쪽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것도 33조이란 본문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잘못된 내용들이 있길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강사가 자꾸 (33조) 본문 위반하고 44조 위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허본 판례가 44조 위반 사항도 33조 본문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본서에 판례 있는데 하면서 꼭 그 2차 강사님들 답변하는 일반적 태도가 이런 게 있대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야, 그 이상한데 물어봐라 하면은 강사님이 그 판례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 판례 하나도 없거든. 예를 들어서 그 정말 못된 강사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정말 못된 강사들이 있는데 무슨 저보고 128조가 뭐 틀렸다느니 뭐니 아주 못된 강사예요. 그거 뭐 자기가 뭐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못됐는데 제가 대꾸도 하기가 싫어갖고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수험생들이 또 제가 틀린 줄 오해하시더라고요. 128조 이번에 개정됐는데 제가 128조 설명했던 게 그게 다 판사님 얘기고 제가 논리를 다 설명드렸어요. 왜 그게 타당한지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3조는 본문하고 44조 같다 그러는데 판례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128조도 똑같이 무슨 판례에 그렇게 있다는 게 나 어이가 없어갖고 그 당시 제가 판사님 얘기들을 다 해드린 건데 그래 이거 야 그 사람한테 판례 가져오라고 해갖고 제가 수험생들한테 판례를 봤더니 얘하고 똑같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조심하세요. 제가 이거 이제 소송한다고 고객하고 얘기하다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할 일 하자 해서 제가 안 했는데 33조이란 본문하고 44조가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발명을 해요. 내가 발명을 하는데 누가 내 발명 가지고 가서 지가 추론합니다. 단독 추론. 이랬을 때 이 발명을 혼자 실험을 다 했어. 그럼 이 단독 추론은 33조 본문 위반이고요. 실험을 하다가 뭔가 얘도 좀 하나는 했어. 실험을. 그러면 44조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얘하고 한 끗 차이라고요. 내가 실험을 해. 갑이 100% 했어요. 근데 을이 추론했어. 이런 33조 이런 본문인데 꼭 이거 소송하다 보면 저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야 이거 왜 니 혼자 실험했냐? 야 이건 내가 하고 이거 다 내가 했는데 이게 그걸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면 33조는 본문 위반으로 우리가 심판을 걸다가도 심판관이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럼 44조로 우리가 바꿔야 돼 전략을. 만약에 실험을 갑이 90%하고 을이 10% 했으면 이거 전략 바꿔야 돼요. 제 고객도 이렇게 돼야 고객이 이득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고객이 이득이 없습니다. 그 논의하다가 저쪽도 똑똑한 변리사 데리고 오면 말릴 것 같은데요 해갖고 안 했다고요. 판례에서 33조는 본문하고 44조가 같이 등장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게 판례들이 얘하고 얘를 똑같이 본 게 아니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판례가 너 단독 발명 33조 본반, 너 일부 발명이 44조, 너 을추론은 뭐가 됐건 둘 중에 하나로 무효다. 이렇게 하는 판례가 많다고요. 그게 어떻게 44조, 33조 본문이 같다는 거야? 판사님도 정확하게 얘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해당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고 둘 다 무효사면 맞잖아. 그러니 너는 그냥 결과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한 걸 갖다 이거 같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강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 사례제인도 보시면 알 텐데 얘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왜 잘 구분하셔야 되냐면 이건 무조건 한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제형도 외우세요. 교수님께서 이거 특강 문제 자꾸 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 비교하는 거. 이거 자꾸 내고 있다고요. 비교할 때 얘는 추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무권리자가 특허받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비교해야 돼. 얘는 33조에는 본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4, 35에는 한계가 너무 커요. 근데 이 무권리자 쟁점은 얘하고 진짜 실무에서는 한 끗 차이라고.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무를 안 해본 강사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게 이상해진 건데 야,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로만 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말리는 거야. 중간에 44조 되면 이거 못하는 거야. 34, 35. 내가 이렇게 무효신문 청구해도 내가 이렇게 이겨도 44조로 내가 이기면 이거 못하는 거야. 34, 35. 그래 이해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얘는 내가 법원을 들어가.
그리고 처음엔 원래 공격할 때 세게 공격해야 돼요. 내가 공부할 때도 세게 공부해야 그래도 꼬랑지라도 합격한다 했죠. 그래서 무조건 수송 목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심판이나 소송할 때도 무조건 세게 가요, 처음에. 내 일단 소송 걸어. 야, 너 무권리자야. 소송 걸어. 중간에 을이 잘 방어를 해. 그래도 나는 44조를 이길 수 있거든. 근데 44조라도 이기면 난 이전 받아올 수 있어. 근데 심판 가서 내가 세게 걸어. 근데 내가 져. 그러면 하나도 못하는 거야. 34, 35. 이걸 44조로 내가 무효가 돼도 그럼 걔도 특허를 못 받고 나도 특허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뭔 상관이 내가 특허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33조는 분하고 44조는. 이게 취급이 완전 달라지는데. 조심하세요. 잘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틀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44조 공동출원에서 2번 공유자 일방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 조치. 1번 출원이 명의변경 청구 허용 가부.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당권리의 출원에서 교수님께서 자꾸 특강 문제로 내고 있어요. 35조에 대응되는 건 99조가 있는데 34조에 대응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명의변경 청구. 아니 특허 받고 나서는 35조 하기 싫은 사람은 99조에 만들어줬는데 그럼 출원 단계에서도 34조 하기 싫은 사람은 명의변경 청구 만들어줘야지. 아니 그러면 이거 명의변경 청구 못하게 하면 이거 34 하기 싫은데 그럼 얘 특허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렸다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신속한 권리보조에 너무 안 맞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특강 문제 이거 혹시 법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 그게 명의변경 허용 청구입니다. 나중에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 답안 내용 다 있어요. 제가 써놓은 거. 그 다음에 2번 특허권 이전 청구 가부에 관한 판례. 이거 99조에 도입되기 전에 부당이득 반환 법률로 특허권 이전 청구해준 판례 있죠. 그게 아직도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거 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또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세요. 우리 종합반 분들은 이거 수강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종합반 분들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 이제 이번 주에 종강합니다. 이 기본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론이고 이 이론을 어떻게 답안지와 기출문제에서 실현이 되는지를 보면 훨씬 더 공부가 재밌어지고 내가 뭘 외워야 되는지가 뚜렷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반 분들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 같이 동시에 수강하시면 좋고 종합반이 아닌 분들도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뭐 민사소송법 하시거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수강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게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이미 한 번. 근데 내가 또 나온다 이거는. 4번 검토 이것도 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95페이지. 오늘은 요 의료행위 조금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료행위. 산업사 이용 가능성. 1번 의취지. 특허법은 산업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 바, 이게 특허 목적 1조입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은 특허를 주질 않습니다. WTO에서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요건이라고 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 진보성 3개를 갖다가 또 특허 요건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게 특허법인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주류가 그렇게 3개거든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 3개는 거주류가 같습니다. 나머지 거주류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 3개는 나라마다 다 똑같아서 걔네들을 대표적인 특허 요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2번 판단, 1번 산업. 이런 거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산업은 최강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도 산업이고 뭐 전부 다 산업이에요. 뭐 음식하는 것도 산업이고 뭐 음식 만드는 방법도 다 특허되고 있어요. 싸그리 다 산업이다. 다만 의료행위만 안 된다 이렇게. 싸그리 다 되는데 의료행위만 안 된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거 제가 1차 판례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저울에서 산업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특허를 주면 산업발전이 됩니다. 대신 돈 없는 사람은 그거 못 이용해요. 특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특허는 이거야. 발명자한테 돈 벌고 싶어? 발명해서 특허 내봐. 이거예요. 너 비싸게 팔아도 되거든. 근데 의료인이 갖다가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좋은 의료를 받지 못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인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냐. 이걸 가치관의 비교 형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논술에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양 가치관의 비교 형량. 얘도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사례일집 설명 강의나 할 때 계속 많이 쓸 그 논리 일반적 방법입니다. 비교 형량에서 여기 인간의 존엄성이 더 무겁다 해갖고 의료행위는 특허 주지 말자. 이건 산업 발전 안 시켜도 돼. 특허 주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용 가능성. 요거 1차 시험에는 한 번 나오는 거지 2차 시험에는 못 나옵니다. 그게 그 1차에서 판례 말씀드렸어요. 수장세포라고 얘도 내막이 되게 웃긴데 그냥 알아만 두고 넘어가세요. 이거 시험 문제 못 나옵니다. 얘는 의료행위가 나오지 얘는 못 나와요. 이 수장세포 갖다 무슨 질병 치료하는 거예요. 얘도 뭐 의학용도 같은 발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장세포를 인간의 뭐 비장인가? 뭐 어디서 거기서 채취를 할 수가 있대요. 정확하진 않아서 각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명세서에 비장에서 채취한 수장세포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해서 질병의 치료 효과를 기재해서 추론한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심사 단계에서 야 비장에서 뭘 잘라? 자 사람한테 뭘 자른다고? 그거 의료행위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청구항이 수장세포를 포함하는 무슨 조성물 이렇게 됐었어요. 의학용도 발명 무슨 조성물로 가자. 물건 발명이죠. 물건 발명인데 갑자기 야 거기 그 대표 원료가 수장세포인데 이거 뭐 사람에서 잘린다고 면세서에서 야 이거 의료행위 같은데 의료행위라고 갑자기 추적한 거예요. 사실 지금 법리에 따른 말이 안 되는 거지. 청구항이 물건 발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29장 본문 지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지적한 거야. 그 출원인이 아닌데요. 나 이거 의학용도 발명인데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불복을 해요. 불복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쟁점이 바뀝니다. 이게 약간 좀 개판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는 잘 안 드리는데 야 잠깐만 이거 물건 발명인데 어떻게 우리 29점 본문 때리냐. 이거 이상하다. 하다 나중에 쟁점이 이리로 바뀌어요. 야 사람한테 자른다고? 그거 대량 생산이 돼? 물건 발명인데 의료행위로 거절시키는 건 너무하니까 중간에 쟁점이 바뀐다고요. 하여튼 사람한테 자른다는 계속 포커싱을 맞추는데 심사관님은 사람한테 자른다 해서 이게 물건 발명인데도 의료행위 이상하게 지적하다가 나중에 이게 의료행위 아니지. 근데 사람한테 자른다고 이게 대량 생산이 될까? 그거 뭐 하나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산업성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이게 대량 생산 목적이거든요. 대량 생산 안 된다. 29점 본문 때리는 거예요. 어쨌건 29점 본문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건 좀 너무하니까 이걸로 바꿔요. 논리를. 이거에 대해서 출원인이 대량 생산 가능합니다 하면서 출원일 후 논문을 제출합니다. 뭐 돼지나 이런 데서 이제 뽑아내는 걸 제출해요. 이 돼지 갖다가 돼지 한 100마리 잡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고려할 수 없다. 이게 수의산세포.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출원 후 개발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까지 담보할 수는 없고 출원 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대량 생산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원 시에 공장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출원 시 기술상 공장을 만든다면 대량 생산이 되고 있어야 된다. 출원 후 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담보되는 것은 난 대량 생산 된다고 보지 않겠다. 이 판례죠. 그래서 95페이지에 2번의 목차를 판단 시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이게 산업상 이용 가능할 것인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출원 시 기술 수준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거지 출원 후 기술 발전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상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출원일 이후에 논문 나오고 대량 생산 가능한데요?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이에요.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뭐야 이게? 요거는 이제 문장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출원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출원 당시에 공장은 안 만들었고 장래에 공장 만들겠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와 관련 판례는 위 법률에 해당 발명이 산업적 실시와 그러니까 공장이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이지 출원일 이후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비로소 이론적으로 장래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렇게. 근데 얘는 2차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례제임 보기도 없어요. 답안지가. 근데 뭐 혹시라도 나온다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검토는 출원이라는 것은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시 기준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출원시 기준을 판단함이 타당. 안 그러면 부당한 출원을 짜서 선점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3번 경제성 유무 및 기술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1차 때 판례 강의에서도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 안 나옵니다. 이완식 법적 취급 거절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의료행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의료행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 번쯤은 나와야 됩니다. 사례제 핸드북에 넣어놨는데 나온다면 그거로밖에 안 나옵니다. 이 두 판례를 무조건 구분하세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의는 나중에 제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 제가 써놨어요. 의의는 뭐 의사의 진단 처치에 경감하는 행위, 질병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 처치 경감하는 행위 이렇게 제가 의의 써놨으니까 나중에 그거 외우시고 의의부터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의사의 임상적 판단하에 임상적 판단이라는 게 의사가 그동안 환자 치료하면서 약 하나를 먹였더니 치료가 안 돼. 그 당신 2알 먹어야 돼요. 이게 임상적 판단이에요. 자기가 계속 먹여본 그 통계치 판단하에 진단이나 치료하는 행위, 뭐 수술 뭐 이런 거 다 들어왔는데 어차피 그게 다 치료니까 진단이나 치료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얘는 특허를 주게 되면 특허는 무조건 돈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굉장히 좋은 시술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 소리라 이거야. 죽으라 소리니까. 그리고 이거 폭시증 있어요. 질병에 대해.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특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의료행위는 특허를 안 주고요. 약사님의 조제행위, 약사님이 이제 조제행위라고 해요. 약 만드는 걸 조제행위. 약사님의 조제행위는 제약회사는 힘이 너무 세갖고 그건 무조건 특허를 줘야 돼요. 특허를 주지만 약사님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약사님의 조제행위는 96조 특허권 효력 제한 사유로 빼는 거. 그 다음에 스텝이 여기입니다. 다만 의료행위와 미용행위 구분.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특허를 주지 않겠다 이거야. 근데 미용행위는 의료행위와 똑같이 인간을 구성으로 해요. 인간을 구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속 비교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인간을 구성으로 하지만 의료는 질병에 관한 것인데 미용은 용모에 관한 것이에요. 질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삶의 영위를 방해하는 요소. 영위가 뭐 살아가다 이런 단어일 거예요. 용모는 방해는 하지 않아. 용모는 이쁘면 더 좋은 거지. 못생겼다고 기본적 삶,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자고 웃고 이게 방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 삶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특허를 주지 않는다가 맞지만 방해하지 않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특허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더 이뻐지라 이거야. 그건 내비둬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인간을 구성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질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모 개선, 이거 용모 개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용모 개선을 관한 미용행위라면 이건 산업발전을 부흥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3번. 다만 얘하고 한 끗 차이입니다. 요즘 뭐 피부과 의사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은 것처럼 사실 의료하고 미용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에서 지금 나온 판례. 그래서 판례 무조건 2개를 대비하셔야 돼. 하나는 명세서에 미용 효과만 썼습니다. 하나는 명세서에 미용 효과와 의료행위를 치료 효과라고 표현해요. 치료 효과 다 써놨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이게 그 오케스트라 연주기법에 따라서 화장품 바르는 방법인데 그 화장품이라고 분명히 써놨고 명세서에서도 화장품의 흡수가 촉진된다고 써놨어요. 화장품의 흡수가 촉진되면 용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질병 치료가 아니고. 근데 심사관님께서 야 이거 바르다 보면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혈액순환 촉진에 따른 혹시 질병 치료도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가 그런 말이 나와요. 부수적 수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 치료 효과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심사규칙에서 이러거든. 미용 효과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은 의료행위로 봐요. 그래서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요거는 미용행위로 봤어요. 검토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미용 효과가 모두 치료 효과를 일부라도 부족으로 수반할 수 있어. 그럼 미용행위에 대해서 특허는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용 산업발전 이바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이것도 특허법 1조 가는 거야. 산업발전 이바지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수반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그래서 명세서의 목적 효과만으로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여기서는 명세서 자체에 아예 미용행위와 치료 효과가 다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의료행위로 맞습니다. 그래서 미용행위는 그때 뭐 보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치료행위는 그 보습으로서 무슨 피부병 치료된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 두 판례를 비교하세요. 이거 나올 때 됐습니다. 그대로 풀 답안지는 이제 사례집 핸드북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게 의료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1차용 개념이죠. 제약회사는 못 건드려. 그래서 물건 발명이면 하나도 못 건드려. 그래서 일단 청구 범위 보고 물건이냐 방법이냐를 나누세요. 물건 발명이면 무조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의료행위가 아니야. 이게 스텝 1. 그 다음에 이거 의료행위 논점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청구 범위를 봅니다. 물건 발명이 의료행위 아니고 방법 발명일 때 넘어가는 거야. 그다음 스텝 2. 방법 발명이어도 또 청구 범위를 보세요. 동물로 한정돼 있으면 괜찮아요. 이 스텝 1, 2는 청구 범위를 보는 겁니다. 방법으로 갔어도 동물로 한정이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여기서 명사서를 봐야 돼. 스텝 3는 방법 발명이면서 동물로도 한정이 안 됐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명사서 봐야 돼. 문제에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2개 같이 줄 거야. 이건 내가 사례 핸드북에 다 넣어놨어요. 문제 자체를.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이렇게 2개 있으면 보면서 하는 거. 여기에 목적 효과가 뭔지를 보세요. 목적 효과가 미용 효과만 써 있어. 그럼 이 판례 쓰는 거야. 치료 효과가 부수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미용 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명세서에 아예 미용 효과, 치료 효과 다 써 있어. 이거는 미용 행위와 치료 행위가
구분될 수 없으면 의료행위로 본다.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 스텝 3는 율로 가는 거. 이건 이제 문제 푸는 스텝. 물건은 의료행위 아니야. 방법이어야 돼. 근데 동물로 한정돼 있으면 또 의료행위 아니야. 동물 한정이란 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다 해야 돼. 그랬을 때 명사의 목적 효과 보고 답안지 쓰시는 거예요. 답안지 쓸 때 의치지 쓰고 미용행위 구분 쓰고 여기 판례 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96페이지 의료행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 등의 의료 방법은 인도적, 윤리적 측면,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예외. 동물로 한정하면 괜찮고요. 미용행위면 또 괜찮습니다. 3번 물건 발명은 무조건 안 돼요. 이 목차들을 문제 풀기 쉽게 정리한 게 이거예요. 3번 위반 시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입법례는 이거 별 필요 없어요. 미국은 의료행위건 뭐건 다 특허줍니다. 그건 뭐 돈이면 되는 나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런 건 보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론, 답안지 보론에서 쓰는 거. 그 다음 98페이지 관련 문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용법과 용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